현대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현대시 고전 산문을 합쳐놓은 게 현대소설이다. 자, 다른 여타의 인트로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현대소설은 뭔데요? 현대소설은 여기다 적었어요. 19세기 근대 이후 쓰여진 소설로서 주로 가보개혁 이후에 지어진 소설들을 통틀어 이루고요. 숨이 갔던 데이데이 따따따따따. 그만하네. 앞에 미치고 가면서 착해 빠진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악역한테 된통 당합니다. 근데 걔가 계속 착해서 당하기만 하니 그러면 주요 인물이 평면적인 거예요. 하지만 걔가 흑화되죠. 그 나쁜 놈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약아지고 못돼지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입체적으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어머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들이 지지리냥 따지는데 독재 치하에서는요 주로 어떤 걸 다뤄야 되겠어? 대놓고 있으면 나쁜 놈!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대놓고 전두환이 띠니! 이런 거 할 수 없죠.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뭔 기법이라고 했죠? 앞에서 배운 거 마지막에 긴 거 있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죠. 갈등 닥치고 찾아 이것들아. 알겠는가?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그리고 3인칭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은 고전 산문 앞에서 배웠던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현대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내가 잘 나가 등장해서 그 사람이 설명을 해나간다면 1인칭인 거고요. 나가 아니라 쟤를 누군가가 보고 있는 느낌이다 하면은 3인칭인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그 구분을 어려워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도 있어요. 뭐 액자식 구성도 있고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쪼개놓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다고요?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한 번만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머릿속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잘 몰랐네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아는 내용이어도 한 번 더 듣자. 알겠죠? 안녕 얘들아! 4학년의 대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현대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내가 앞에서 말했죠. 현대시 고전 산문을 합쳐놓은 게 현대소설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만 잘 들었다면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이 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에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난 또 두 번은 말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현대소설 인트로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른 여타의 인트로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들 많다 해서 외울 필요 있다? 없어. 인트로는 말 그대로 너희들의 도입부로서 너희들의 학습의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암기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노? 오케이, 좋아. 넘어가자. 볼게. 먼저 소설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설의 개념을 원래 고전 산문에 담아두려다가 현대소설은 개념을 얘기해 줄 거거든요. 사전적 개념을. 그래서 먼저 소설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현대소설의 개념, 일단 소설의 개념부터 볼게요. 소설이란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의 세계를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틀어서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낸 산문문학입니다. 맞는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딱 봐도 공감됩니다. 그러면 현대소설은 뭔데요? 현대소설은 여기다 적어왔어요. 19세기 근대 이후 쓰여진 소설로서 근대소설과 신소설 이후를 이루어진 특징을 말합니다. 주로 가보개혁 이후에 지어진 소설들을 통틀어 이루고요.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거. 자,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어땠어? 굉장히 뻔할 뻔때루였죠. 근데 현대소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개성적이고 입체적이에요. 그 인물의 성격이 다중인격일 수도 있고요. 뭔가 변신하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이야기 구성 또는 사실적인 묘사 이런 것들의 특징도 공통적으로 약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공통적인 특징은 언제 뒤집어 엎어질지 몰라. Why? 현대소설은 니들이 써도 현대소설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개화기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늘 써도 그게 소설이면 현대소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대소설의 변화를 이끌어가서 한 50년 후에 수능이 남아있을 확률은 거의 낮을 것 같다고 보지만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꿈나라, 별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니들 중에 소설가가 나타날지 누가 아니? 안 그래? 자, 그러면 소설의 특성 딱 5가지, 6가지만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소설은 첫 번째, 픽션이 있다. 픽션이 뭡니까?
허구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거예요. 읽어봐요. 두 번째, 허구성과 소설은 개연성,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개연인데 연계라고 해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true, 실질적인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성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설은요, 산문적인 산문문학이죠. 고전 산문이잖아. 그래서 산문성, 긴 걸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주로 서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산문성을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설은요, 서사성. 내용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사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설은요, 아티스틱합니다. 꼭 그림 그리고 음악 작곡하고 그런 것들이 예술이 아닙니다. 얘도 아티스틱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예술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트로에 대한 설명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트로 설명 끝내고 읽어만 보세요. 내가 잠깐 꺼져줄게요. 네, 읽으시죠? 네, 읽어만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현대소설에서 구성과 문체, 나는 지금부터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과 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구성은요, 구분 방식이 중심 사건의 가지수, 중심 사건이 몇 개냐랑 그리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심 사건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당연히 한 개면 단일 구성이겠죠.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만 전개되는 구성, 좀 식상하겠다. 그지? 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장편인데 만약에 단일 구성이죠? 너희들 100% 그 책 읽다가 잡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소설 미친 듯이 좋아한다 해도 단일 구성인데 단편 소설? 와, 이게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면 이거는 거의 그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상부터 내려온 내용일 거야. 그래서 단편 소설에 많이 사용되는 거 단일 구성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과 서구의 중생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알다시피 고전 소설 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구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복합 구성. 얘는 2개 이상. 그죠? 2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구성을 얘기해요. 주로 장편 소설, 현대 소설이 많이 있다. 다음, 피카레스크식 구성. 이거는요, 피카레스크식 구성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담아놨어요.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꼭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내용은 주제는 같은데 내용 안에서 독립적인 거예요. 내용 안에선 이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재는 동일해요. 소재는 뭐 감자탕 뭐 이런 걸로 동일한데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 파생된 이야기는 다른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감자탕을 먹는 사랑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가족들 간에 가족들을 위해 감자탕을 끓이는 여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에요. 이야기 2개가 다르죠. 소재 2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많이 들어봤죠? 이 작품과 같은 것도 연작식의 소설로서 이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에 해당됩니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만 설명했지만 옴니버스와의 공차를 알고 있으면 좀 좋은 게 얘네들이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로 해서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 있는가. 아하, 이 감자탕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을 나눈다 그랬잖아. 애인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자식을 대한, 부모의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랑을 더 느껴진다.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옴니버스와 공통점은 뭐냐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옴니버스 안 담아놨지. 같은 주제를 서로 독립적인 세부 이야기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 얘는요, 같은 등장인물도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점순이가 나오죠. 그러면 그 작품에서도 점순이가 나와요. 근데 같은 배경까지 같아. 하지만 얘는 등장인물이 계속 달라요.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고 해볼게. 그 연인의 이름은 철수와 영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그 작품, 다른 작품 있다고 했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감자탕을 열심히 정성껏 끓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러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그거 같은 배경이야. 그 사랑에 빠진 연인의 애인의 엄마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엄마가 감자탕을 끓이면 이거예요. 피카레스크식. 근데 만약에 전혀 별개야. 이 엄마는 그냥 남의 엄마고 그냥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러면 옴니버스인 거예요. 옴니버스는 그러니까 옴니 다 달라요. 옴매 다 달라.
피카레스크는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더 현실하고 구분하기 이렇게 어렵겠죠. 왜냐면 옴니버스는 등장인물이 달라버린데 얘는 차이점이 등장인물도 같고 배경도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요. 자, 수능에서는 중심 사건의 가지수보다 이거는 뻔하잖아요.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유는 안 말해도 알겠죠? 첫 번째, 평면, 입체, 액자 세 개 다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네, 이유가 그거인데 먼저 평면적 구성은 뭐예요? 평평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순행적이잖아, 그치? 순서대로 이렇게 순행적이잖아. 그래서 얘는 동시에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불러줘요. 평면, 추보, 순행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떤 말로 쓸지 몰라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입체, 입체는 3D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 않고요. 얘는 반대죠. 그리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의 역전, 예를 들면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뜸 넘어온다든지 그랬다가 미래를 갖다가 과거를 갖다가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불일정하겠죠. 그러면 얘는 입체적인 거예요. 시제가 일정하면 평면인 거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은 액자잖아요. 여러분 항상 액자식 구성은 선생님들이 액자를 그려주셨을 거예요. 나도 변함없습니다. 바깥에 외부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또 담겨있는 구조인 거예요. 액자식 구성.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만 조금 생뚱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현재인데 과거든가 과거인데 현재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은 구성의 단계입니다. 우리 구성의 단계 아실 겁니다. 모르면 미치는분이에요. 정말로. 구성의 전개 원리는 일단 갈등의 형성. 소설은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라고 고전 3분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에 소설의 대표적인 구성인데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5단계 기승전결 아니에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먼저 발단에서는 사건의 실마리 또는 인물 배경을 대신해주겠죠. 그냥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뭔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전개. 이때는 이제 전개니까 갈등을 표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위기. 이제 그 갈등이 재밌어지는 부분. 갈등이 고조되거나 심화되는 거. 또는 사건이 갑자기 확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 위기에서도 약간 긴박함을 유도하는데 절정에선 최고조죠. 그 긴박함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갈등의 최고조.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일단 여기서 한번 내신 던져줘야죠. 예를 들면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 악인이 조금 착해질 느낌. 뭔가 악인의 약점이 노출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절정 부분에서 제시해주고 마지막 결말은 갈등에서 또는 인물의 운명, 그 인물이 죽는지 사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마 스타일은 완벽한 나의 원장님 문체입니다. 스타일이라고 해서 문체. 내가 그래서 마이 스타일 노래를 좀 불러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세대 차이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시나요? 내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요. 이 노래밖에 몰라요. 아, 하나 더 알아. 숨이 갔던 메이데이 따따따따따. 아유, 그만하네. 갑자기 미친놈 같았어. 문체는 스타일이에요. 이 마마마마 스타일에서 비롯됩니다. 문체는요, 작가가 지 멋대로, 작가 생각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지 스타일인 거야. 작가 스타일. 그래서 아우, 그러네. 작가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됐는데 아무튼 작가가 소설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이야.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문장의 개성적인 특성을 가리킵니다. 작가마다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표현 기법을 쓰는 취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문체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문체는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바로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서술자가 직접 설명한다고 해서 얘네 서술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주로 해설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요약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서술 말고 이번에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한다고 해요.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 등을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 그림을 그리듯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이거는 묘사예요. 생생한 이미지가 보여주려면 당시 사건, 예를 들면 살인사건을 목격했어. 그러면 경찰이 당시 상황을 증언해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당시 상황을 묘사해보세요 하죠. 묘사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 상황을 본 것 그대로 CCTV를 본 것처럼 마냥
정리를 해서 보여줘야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게 묘사예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대화예요, 대화.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사건을 전개시키고 인물의 심리를 당연히 표출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문체를 표현하는 요소, 대화, 서술, 묘사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사건의 전개 상황이나 인물의 성격, 그리고 심리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술에서 중요한 거. 자, 서술에서 중요한 거. 앞에서 웨인버그한테 배웠던 서술. 얘는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왜냐, 서술은 서사적 진행을 설명한 거니까. 그리고 묘사, 디스크립션이 중요한 거네. 묘사는요, 마치 생동감 있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나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마치 사과처럼 정말 새빨겠어요. 이런 얘기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상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옮긴 문체를 뭐라고 말을 해주냐. 우리는 그냥 말로 일상에서 하는 거 입고 해가지고 구어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뭐라는 것은 글을 쓸 때만 쓰는 말. only 글. 얘는 뭐예요? 글은 뭡니까? 문서 작업 들어보셨나요? 문이에요. 그래서 구는 입이었다면 문이에요. 글어를 문자 써서 문어체라고 불러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짧고 간결하게. 간결하게 표현했대요. 짧고 간결하게. short. 뭘까요? 간결이죠. 간결체. 다음은 네 번째는요. 많이 나고 더럽게 많이 써요. 많이 나고 만연하게 퍼졌다 해가지고 만연체라고 씁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구어체랑 문어체는 반대고 간결체와 만연체도 반대인 거예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얘는요 좀 길어 보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얘는 말이었고 얘는 글이었잖아. 얘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 말, 글, 생각. 자, 생각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인위적인 장치 없이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는 거. 자, 떠오르는 대로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 머리에서 단계가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해서 저 생각. 예를 들면, 나 너희들한테 오늘 이거를 알려줘야 돼. 이거 알려주면 저것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 이거는 이거랑 관련되네? 이런 식으로. 네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딱히 설명할 거 많지 않았어요. 고전 산문에서 너무 글을 많이 써줘서 여기서는 글을 좀 적게 쓰려고 내가 일부러 내용을 좀 PPT에다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자. 이제 서술자랑 인물, 링겐, 인간,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서술자 뭡니까?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자, 서술자는 그 글,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이에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푸는 작가를 대신하는 인물을 하면 무조건 걔는 다 서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시점 왜냐하면 서술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로.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점의 구분입니다. 시점의 구분. 오케이? 네. 그러면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나 관점이니까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4개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부터 해줄게요. 자, 1인칭이고 주인공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동시에 서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서술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 자신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1인칭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자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을 서술해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요. 자신의 일을, 사건의 전모를 다 지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겠죠. 그쵸? 네, 주도적으로 이끌입니다.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1인칭 주인공은 이렇잖아. 관찰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일단 보니까 1인칭은 겹쳐. 근데 관찰자 단어 3개가 달라졌어. 관찰자는 말 그대로예요. 관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연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가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다른 인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관찰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 내에서 있는 서술자는 맞아요.
자, 1인칭이니까 작품 내에요. 안에 있어요. 그죠? 작품 내인데 일정한 거리를 둔다 하면 1인칭 관찰자예요. 일정한 거리를 둔다. 오케이?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리고 주변 인물이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만큼 자신의 감정의 100% 정확성을 입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한적으로 봅니다.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그거를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그냥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굉장히 1인칭 주인공은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을 그냥 지멋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자는 본 사실만 그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객관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 넘어왔죠. 1인칭 넘어가서 얘 작품 밖에서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품 밖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치? 전지적 작가 시점. 얘는 전지적 작가. 작가가 전지전능한 힘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지적 위치라는 거는 모든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등장인물, 사건에 대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 알아야 하니까 이상하다. 다 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는요, 본인의 입으로 평가를 하듯이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있으면 이거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니까 평가도 가능하고 서술자의 개입도 가능한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소설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서술자인데 그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내면을 얘는 알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주인공의 내면을 알고 있다고. 왜? 등장인물 사건에 대해서 다 알아. Why? 지가 만들었거든. 작가가 만들었잖아요. 그 작품을. 다 하니까 이거 가능하다. 쌉 가능인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 뭐예요? 3인칭 관찰자는 이 표로서 이해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글로 2개씩만 담아주는 거야. 그러면 3인칭이잖아. 이번엔 근데 관찰자야. 자, 1인칭 관찰자랑 공통점도 있겠지. 어떤 점에서? 관찰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주인공, 주중인물, 그 인물을 보는 거죠. 근데 작품 밖에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인칭이니까 작품 밖에서 보는 것이고, 작품 밖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유추하는 거죠. 얘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주인공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본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배려심이 깊어서 이런 말을 묘사할 수 있죠. 이런 때는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남을 배려해서 말을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기분이 안 좋아도 티를 내지 않는다. 근데 온니 만약에 3인칭 관찰자였으면 이 사람은 힘들어도 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좀 쉽죠? 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려고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왜냐? 서술자, 배경,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담아놨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배경은요. 시간, 자, 배웠었어요. 시간, 공간, 시대,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은 당대 사회, 시대상을 반영한 거.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배경.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공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의 위치, 을씨년스러운 숲속,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배경은 그래서 설명할 게 없고, 다음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자, 인물의 성격 얘들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까요? 인물의 성격은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죠. 이것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정리해 주려고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얘는 굉장히 분석적, 해석적, 설명적, 논리적적,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제시 방식이고, 말하기 방식이에요. 보여주기, 말하기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소설에서는
현대소설은 보여주기가 많다 그랬죠. 말하기 별로 없어요. 하지만 고전산문은 이게 많다 그랬죠.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냥 대놓고 알려주는 거지. 별로 재미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술이 간단하지만 구체성을 읽기 쉬워요. 왜냐? 직접 제시를 하다 보니까 생각의 여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성을 읽기 쉽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은 반대겠죠. 굉장히 극적이고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면적 제시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얘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대놓고 말해준 거고. 차이점 확실히 알겠지? 직접은 말하기야. 즉, 말. 간,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오케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지녀요. 하지만 간접적인 거는 너희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분석적, 해설적, 설명적, 논평적 어렵죠. 그러다 보니 표현상의 제약이 있다라는 점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직접 하면 아무래도 말하기니까 사건의 진행이 빠르겠죠. 왜? 그거를 생각할 여지를 안 줘도 되니까. 하지만 간접적인 건 좀 느릴 수 있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선지를 많이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소설에서의 인물의 유형입니다. 자, 인물의 역할, 중요도, 특성, 성격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역할. 주동은 주인공, 반동은 반하는 그 주인공하고 반대서 맞서서 싸움, 쌈박질? 잘하니까 이상하네. 갈등? 하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배웠잖아. 주동인물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사건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물. 반동인물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의지와 행동에 맞서 갈등하는 인물. 그 다음 중요도. 자, 주연, 조연이에요. 주연. 오케이? 조변인물. 주연의 주인공이나 그의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인물로 입체적으로 그렸어요. 굉장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격은 얘는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는 거지, 생각이. 왜냐? 계속 등장해야 되는데 평면적이면 식상할 거 아니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예를 들면 흔히 우리 드라마들도 처음부터 악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착해 빠진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악역한테 된통 당합니다. 근데 걔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걔가 계속 착해서 당하기만 하니 그러면 주요 인물이 평면적인 거예요. 하지만 걔가 흑화되죠. 그 나쁜 놈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야가지고 못돼지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입체적으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현대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지? 그 다음은 주변인물. 얘는 조연이라 그랬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로 주로 평면적으로. 나쁜 놈은 계속 나빠요. 마지막에 착해지는 거라고 해서 입체적이다? 아니에요. 그냥 끝내는 거지, 그거는. 다음은 특성에 따라서. 이건 특성이에요. 개인적 특성 알죠? 특징과 성질,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전형적인 인물, 흔해 빠진 인물, 개성적인 인물. 와우, 좀 개성 있는 애니? 이런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인물은 전형적인 사람. 설명했었는데 내가 말로 해서 이렇게 글로 표를 정리해주고 싶어서 담아놓은 거예요. 넘어가지 마요. 한번 들어요. 짧게 넘어가잖아. 어떤 사회계층이나 직업, 세대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러면 개성은요? 개성 있는 놈. 자기만의 뚜렷한 개성 지닌 인물이에요. 그 다음은 성격의 변화 양상. 자, 성격의 변화 양상. 이거예요. 입체 평면. 그래서 평면은 뭐예요?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적 변화 없음. 그리고 입체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목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중심 소재이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소설에서 그 책의 작품의 제목. 이거는 중심 소재 또는 주제예요. 아까 고전산문에서 우리 저번에 제목은 뭘 배웠습니까? 사람 이름, 등장인물의 주인공 이름이라고 배웠죠. 얘는 중심 소재 또는 주제라는 거야. 최소한 이게 아니라 한들 핵심 사건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도둑. 박한사의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의 핵심 사건이죠. 자전거 도둑질. 그리고 갈등의 원인. 동시에 자전거를 가져감으로써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면 내 마음과 양심과의 싸움. 그리고 그 자전거포 상인과의 싸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갈등의 원인. 그리고 배경을 반영하고 있죠. 당대 시대상. 산업화 현대 사이 속 갈수록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쌍해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 자전거 도둑에서만도 엄청나게 알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슈. 특정 사건이죠. 주로 인물을 파악하면서 독해하고 갈등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사건 제시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사건은 어떻게 제시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사건 제시 방법은요. 첫 번째, 뭔가를 서머라이즈해서 제시한다 해서 요약적 제시가 있고요. 그리고
극적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인물을 파악하면서 독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파악해. 이건 소설의 무슨 특징이야. 그리고 갈등을 찾아라. 이거는 정말 소설의 불변의 진리야. 갈등 닥치고 찾아 이것들아. 알겠는가? 오케이. 좋아.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배웠어. 지금 제목, 사건, 인물, 그리고 배경, 서술자 배운 거예요. 5개 배웠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왜 5개를 내가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을 해줬겠냐. 간략한 풀이 순서를 먼저 한 번 딱 던져주고 가고 싶어갖고 니들한테 텅 던지고 가려 합니다. 먼저 제목, 서술자, 배경. 제목을 먼저 봐. 1단계에서. 그리고 서술자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시점 파악해. 그리고 배경을 파악해. 을씨년스러운 겨울인지 1980년대 가을인지 또는 1950년대 6.25인지 이런 거. 이런 배경을 파악해요. 그래서 이때 시공간적 배경, 시대 사회적 배경을 파악해요. 배경 내가 4개 있다고 알려준 거 딱 그대로 나왔지? 다음은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해요. 자, 여기서도 배경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제목에서 서술자와 시점 좀 더 구체적으로 간 거야. 여기서 한 발짝 더 간 거야. 서술자와 시점을 파악해. 그리고 배경 파악해. 내가 지금 설명해준 거 다 있지? 다음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 이놈 새끼랑 점순이랑 뭐 예를 들면 영희의 이런 갈등. 이런 식으로 사회적 관계. 얘는 양반, 얘는 천민. 이런 것들 따지면 돼요. 아니면 얘는 부자, 얘는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심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심리적 관계. 얘랑 얘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중하고 하면은 심리적 관계 가까운 거고. 20살 때 알게 된 가족 하면은 좀 먼 거고. 아니면 원리. 예를 들면 또 뭐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 있었어. 그랬는데 아버지의 자식이라고서 내려왔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것들. 이런 관계. 심리적 관계 알 수 있죠. 이런 걸로 토대로. 이런 걸로 파악하고요. 구성을 파악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도 알려줬었지, 앞에서. 문체랑 같이 배웠었어. 기억해. 다음은 인물 관계도를 완성해. 이걸 바탕으로. 인물 관계도는 니들 마음대로 아버지, 아들, 둘, 나.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3단계.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을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런 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자유고 아무튼 정리는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냥 간략한 풀이 순서. 기승전 정리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소재. 어떻게 보면 출제 소재 내가 담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제 소재가 봐봐요. 선생님. 일제강점기가 현대시에서는 뒤쪽에 있었는데 얘는 앞으로 왔네요. 맞아요. 6.25도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왔네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앞으로 뺀 것들이 있어요. 출제가 알다시피 출제 비중 또는 작품의 양에 따라서 출제 소재가 순서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6.25 전쟁은요, 여러분, 전후에 가난할 때 또는 그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50년에서 53년에 그게 써진다가 아니거든요. 소설은 지나고 나서 조금 살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날을 잊지 않으려고 작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6.25 전쟁 전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도 듣고 배운 거, 듣고 자란 것들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다면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전란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얼마 안 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얘는 많은 소재, 이 소재로서 쓰여진 작품이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분단, 그리고 독재 치하, 그리고 산업화 현대화, 그리고 예술혼 장인정신, 그리고 성장소설, 자아성찰. 이 정도로 출제 소재를 딱 한정지어서 이 범위 안에서 안 벗어납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자. 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작품 현대시에서 배웠었죠. 당연히 얘는 뭐겠어? 애국심이 없는 민간들,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매국한 사람들,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비판할 수 있죠. 을 비판, 풍자하는 내용의 글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국심이 반대로 서민들이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행복했냐, 불행했냐, 비참했죠. 그래서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묘사해요. 이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 시대. 굶어 죽는 거나 농사 지으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책에 담는 거지.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이야기인데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당대 시대의 문제점, 당시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죠. 오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도 많이 썼어요. 일제강점기는.
판소리계는 서민문학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판풍자, 양반을 비판풍자했던 내용이 많다고 앞에서 배웠는데, 이제 뒤에서 정확하게 또 배워요. 왜냐면 극문학 배우니까. 근데 얘는 문체는 그러니까 비판풍자라는 데 있어서 좋았어. 판소리계 문학은요, 뭐뭐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들이 지지인 양 따지는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딱 개꿀이었던 거지. 그래서 최민식이라는 작가님은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분은 판소리계 소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당대 시대, 당대 실황을 실제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얘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소리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죠. 글을 몰라도 이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실감나게 읽어만 주면 내 감정이 제대로 이입되는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재로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일제강점기는 꼭 강제 점거된 시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해방 이후로 나와야죠. 그래서 해방 직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해방 직후엔 당연히 뭐 북한만, 아니 남한만 총선거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는 혼란했잖아. 그래서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품 제목, 뭐 논이야기라든지 탕류라든지 두파산 뭐 이런 거 등의 작품들이 많이 이때 출제됐고요. 맞아, 수능에서 출제됐던 작품이야, 내가 말한 거. 이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해방됐어요. 해방은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회복이 안 되고요. 얘들 매국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소, 그러니까 뒤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해방 이후에도 부패가 만연해. 매국한 사람들이 아주 활개를 차고 다녀. 이런 거. 이러면 이거를 비판해야죠. 그런 작품이 나온 게 바로 맹순사라든지 껍비단 리 이런 것들과 같은 작품들이 많아요. 오케이? 다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훈적이죠. 그쵸?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이미지도 주고 우리 강원식에서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죠. 그죠? 다음은 두 번째, 6.25 전쟁과 분단입니다. 자, 6.25 전쟁은요, 굉장히 일단 전후겠죠. 전중과 전후겠어요. 전쟁 전에는 뭐 딱히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6.25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서 전쟁의 참혹성, 전쟁 그거 할 거 아니다, 이거를 알려줘야죠. 전쟁 이거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쟁의 참혹성, 그리고 비인간성, 막 잡아가고 막 사람 빨갱이로 몰아갖고 잡아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실향민의 애환, 고향을 잃었잖아요. 이제 6.25 분단, 이게 분단까지 다루는 게, 분단이 되고 나서 내가 그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분단은 어때요? 실향민의 비판이 아니라 이게 고향을 잃은 사람에 대한 분단, 슬픔, 그러니까 한의 정서를 담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자는 의지적 작품도 이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자, 이겨내자, 화이팅! 하는 거. 아픔을 극복하자. 즉, 뭐예요?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많아요. 통일을 염원했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든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분단국가가 유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다잖아요. 60년 이상 갔죠. 그런 것들. 70년 갔나? 아무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사회주의, 공산주의랑 민주주의가 대립했죠. 그게 바로 이념간의 대립이잖아. 그래서 이 6.25 전쟁과 분단에서는 이념 간의 갈등도 같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대립 계속 있잖아. 뭐 공산주의가 맞네, 민주주의가 맞네.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해야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 염원인데요. 화해해야 한다 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념 갈등, 전쟁, 분단, 남북, 통일 이런 것들 또는 실향민 이런 거 나오면 다 6.25 전쟁과 분단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독재. 군사정부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재 치하에서는요, 주로 어떤 걸 다뤄야 되겠어? 대놓고 이승만 나쁜 놈!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대놓고 전두환이 띠리! 이런 거 할 수 없죠. 주로 일진,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일진들의 횡포, 이런 거. 이것도 독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설은 허구적인 픽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현실, 실황을 다른 식으로 묘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꼭 그걸 사실대로 쓰면 그거는 기행문이지. 안 그래? 소설은 허구라니까.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일진들의 횡포, 학교 내에 일진들의 횡포를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진 말고 우리가 20대 되고 이제 회사에 취업하면 뭐가 있습니까? 회사 상사가 있죠. 그죠? 그죠? 경영진. 회사에서의 경영진. 경영진의 갑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비판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내 일진들의 행포로 인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소시민적이게 그냥 도시에 살면서 노동자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 상사한테 정말 사람으로서 당하지 못할 짓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위로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든지 대변해서 표현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자, 독재를 긍정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까지 포함해서 독재는 정당해, 독재는 필요해 이런 생각하시면 남겨주세요. 내가 그게 타당하면 또는 그게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 싶으면 내가 정말 큰 선물 드릴게요. 감수하셔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 대댓글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당연하지만 좋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프리덤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대변할 수도 있고, 동시에 독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는데 내가 그 독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독재는 부당함을 알아요. 하지만 나 먹고 살기 바쁘고요. 잘못해서 내가 예를 들면 조국 독립 만세 막 이런 거 할 때 내가 같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갔잖아요. 항의를 하든 반정부 시위를 하든. 이게 문제는 부당함을 인정함으로써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는 점에서 소시민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작품에서 그 소시민을 꼬집는 거지. 소시민의 감정을. 그래서 이 소시민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일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시민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또는 풍자해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독재에 저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저항하는 소망. 이제 이번에는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소시민이 아니라 부당함을 인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도래하기를 희망하는, 민주주의의 도래를 희망하는, 소망하는 주제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작품이 독재치하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제 수준 이 정도.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산업화, 현대화입니다. 자, 산업화와 현대화입니다. 산업화, 현대화, 도시와 같이 묶어서 보자 그랬죠. 먼저 산업화. 1980년대예요. 이때 제일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인간이 외로워져. 나밖에 몰라.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배웠었어요. 다시 써줄게요. 한 번만 더. 자, 인간 소외.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 중심. 그러다 보니까 에코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 먹고 살기 바쁘니까. 환경 파괴. 그리고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의 소외 현상.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다 도시로 가니까 소외.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너무 각박하게 좁은 집에서 원룸에 살면서 아침 8시까지 막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자고 또 일어나갖고 또 출근하고 이런 거. 이런 도시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 농촌 민들의 삶.
고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현대소설에서 만약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소설자는 당연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팁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현대화는 직접 겪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러고 산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가 등장하잖아. 만약에 작품 내에 나가 등장하면 이거는 딱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인칭이고 주인공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나니까 나가 설명하는 거니까. 얘는 내가 산업화 현대화에서 설명하지만 다른 작품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이건 100%고요. 산업화 현대화가 주제라면 다른 작품에서는 9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은 거예요. 다음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뭔 기법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배운 거다 마지막에 긴 거 있었잖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죠. 산업화 현대화에서도 특히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꾸로 나오는 거. 산업화 현대화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현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힘든 삶으로. 이런 것들이 역순행적 구성이잖아요. 현재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랬다. 아니면 내가 70년대를 현재로 삼았다고 할게. 그러면 현재 나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잘 살았다. 이걸 그냥 내가 산 삶은 아니니까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죠.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액자식 구성,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산업화 현대화에서는 이거를 잠깐 복습해준 이유도 이 부분이 특히 이런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예술혼과 장인정신이죠. 자, 예술혼과 장인정신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예술민들. 근데 그 예술민들은 현실적으로 알다시피 인정받기 전까지 너 그림 잘 그린다 인정받기 전까지 그 사람은 무시당해요. 네 앞가림이나 하게 네 일이나 좀 하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술가들의 비극적인 삶은 그거예요. 인정받기 전까지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작가도 죽고 나서 사후에 인정받은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혼을 불태우는 건 좋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술, 어떻게 보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어려운 거지.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어려움 또는 도대체 진정한 예술이란 무언가. 예술은요, 끝없는 탐구를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사색하는 거야. 진정한 예술은 뭔데 도대체? 진정한 예술에 대한 사색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하는 주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5번째니까 흔하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장인정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도자기 만드는 거 흔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해서 인정받는 거지. 그런 최선을 다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장인정신이라고 불러줍니다. 장인정신. 오케이? 장인정신도 얼마든지 소재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인정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장인, 뭐 도자기 만드는 거 장인, 또는 뭐 철로 거푸집 만드는 거 장인, 이런 것들 근대화 이후에는 뭐 전통 문화를 계승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도자기 말고 또 뭐가 있지? 항아리? 뻔한데 항아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옛 것을 오로지 얘를 예쁘다, 예술적이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고물상, 얘는 고물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 장인정신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하냐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항아리가 참 많이 쓸모가 있었어요. 김치 담궈야 되고 하니까. 근데 오늘날 김치 냉장고 생겼어요. 그럼에도 장인정신에는 그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은 김치 냉장고를 안 사요. 절대 사지 않고 무조건 자기는 항아리를 계속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장인정신인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인정신이 나오면 뒤떨어지는 모습. 이건 어떻게 보면 가상 줄거리예요. 흔한 줄거리. 시대의 뒤떨어짐을 자기도 인지를 못하지만 아무튼 뒤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불쌍하게 계속 살다가 안 개도 못 팔고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극적 결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슬프지만 그런 게 많습니다. 장인정신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하나만 계속 고집하면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부부부부부부 변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겠습니까? 예전에 투지폰, 나는 죽어도 투지폰만 쓸 거야. 이런 거 고집하던 세대들 있죠.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뭔가 세대가 계속 그 시대가 급변하고 있을 때 하나만 계속 그거를 한 우물만 파고 있으면 언젠가 그 우물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하다못해 투지도 알다시피 없어졌죠. 서비스 종료되고 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성장소설과 자아성찰. 성장소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초중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독후감상문 추천도서 해가지고 성장소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니들이 성장하던 시기니까. 그런 작품들 많이 읽어봤을 텐데 소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현대소설 수능에서도. 하지만 성장소설은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훈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내용 주제가 조금 산업화 현대와 6.25 전쟁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개인적이죠. 시대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제일 적어요. 실제 비율이. 그래서 자가 과정에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성장소설은요.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겪는 여러 사건들을 그리겠죠. 여러 사건들을 토대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내용이 당연히 글의 주제겠죠. 정신적인 후퇴를 하겠니? 성장소설인데 그러면 후퇴소설이나 또는 뭐라 그래야 돼? 반대소설? 뭐라 그래야 될까? 역행소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튼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성장소설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고 나서 쓰던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성장한 모습을 이제 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 이게 성장이었구나. 이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구성이 많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산업화 현대화에서 설명했던 역순행적 구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알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성장소설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뭔가 앞에서 현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과거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확 높아져요. 수능 시간에. 오케이. 다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야. 자아성찰이죠. 어떤 사건, 특정 사건.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런 삶을 고수해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옛날에 내가 존경하던 선배가 누가 지적을 했어. 이런 어떤 사건, 이런 걸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어떤 사건,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삼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성찰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를 그냥 쓰면 일기죠. 근데 이거를 너만 그 책에 있는 가상의 인물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독자도 깨달음을 얻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를 원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색을 하는 걸 원해서 이거는 뭐예요? 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재적입니까? 외재적입니까? 작품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외재적 감상법을 굉장히 적극 활용해야 되는 작품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외재적 감상법에서 효용론이 이거에 해당돼요. 오케이. 그러면 출제 소재까지 다 살폈고 이번에는 문제풀이법을 보셔야겠죠? 자, 문제풀이법은요. 고전 우문 빼고 다 담아놨어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현대소설은 4개로 나눴고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줄 거고요. 원래 이거를 내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못 쓰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생김새인지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문제도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따로 빼놨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나왔죠? 얘 누르세요. 갔다 오셔도 되고 나중에 누르셔도 되고. 오케이? 이거 들으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서술장의 특징 문제가 뭔지 인물 이해 문제가 뭔지 핵심 소재 이해 문제가 뭔지 보기 활용 문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면 가라고.
갔다 와요. 몇 분 안 걸립니다. 갔다 오십시오. 오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나요?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는 서술상의 특징이야. 자, 서술상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이 서술상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그 지문이 서술, 쓰여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시점, 묘사 등과 같은 거, 시점 묘사 중요해요. 이런 눈에 띄는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하여 찾아서 이 부분을 찾아서 선택지를 반띵해야 해요. 내가 이거 했던 말 기억나시죠? 고전 산문에서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해요. 현대소설도 소설이라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의 서술 방식. 즉, 앞부분이 지문에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앞에 뭐뭐를 통해 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질이 쫙쫙 있으면 여기서 앞부분에 이 부분이 지문에 나왔는지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해당 서술 방식이 주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바로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선지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 궁극적인 내용,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런 내용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회상과 같은 방법, 회상, 이거는 내용 서술상의 특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상이라는 방법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러면 조금 내용이 약간 가다가 이전으로 가니까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이게 서술상의 특징이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 이런 작품들, 그 일반적인 소설은 좀 아닌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 꼭 이 서술상의 특징을, 특히 시점 묘사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을 이해하는 유형. 그 인물. 아다시피 소설은 갈등이 중요한데 그 갈등을 하는 게 인물이 안 나오면 누구랑 누구 갈등할 거야? 뭐 유령이랑 유령? 아니죠. 갈등을 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니까 인물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소설은 인물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 관계도 너희들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립되는가? 얘는 왜 A의 왼수가 되었는가?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계기를 선택지와 비교해라. 그게 생겨난 계기 또는 그거가 생겨난 관계. 자, 이건 조금 차이가 있다. 왜? 고전 산문에서는 이렇게 인물 사이의 관계가 정립된 계기 막 이런 걸 중요시하냐?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 그 인물은 그냥 이유 없이 나빴어요. 기억은 아시죠? 고전 산문은 굉장히 일편적이야. 단편적이라고요. 평면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기 없이 그냥 얘는 악인, 얘는 착한 빠진 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없었죠. 아니면 이거를 서술자가 그대로 알려줬어. 그냥 말로. 홍길동은 서자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받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알려줘 버려요. 하지만 현대소설은 간접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꼭 떠올려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제 소재 찾아야죠. 소재. 제목의 핵심 소재나 주제라 그랬는데 핵심 소재가 당연히 내용 작품 안에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소재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핵심 소재를 수식하거나 그 소재를 수식하거나 평가. 똑같죠? 고전 산문이랑 이걸 찾고요. 세 번째, 핵심 소재가 인물들에게 긍정적인지. 핵심 소재의 긍부정 여부를 따져요. 어떻게 보면 속성 따지는 거죠. 네 번째, 핵심 소재가 인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당 소재에 대해서 속성을 찾았잖아. 그러면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떠올렸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거 긍정인지 부정인지 따지면서 문제 유형에 따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 유형에서 예를 들면 그거의 핵심 소재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그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고전 산문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인물, 의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얘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찾아야 되는 게. 알겠지? 문제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숙지하셨으면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보기 써먹어야죠. 보기. 보기가 등장하는 거. 선생님, 보기가 굉장히 짧아요. 고전 산문하고 비교하니까. 좋죠? 짧죠? 네, 좋습니다. 고전 이제 보기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짧냐면 이미 앞에서 내재적, 외재적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다. 아하하. 첫 번째, 보기가 주는 정보 찾아야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 보기 지문.
자, 선택지도 봐요. 보기도 봐요. 지문도 봐요. 이거의 일치 여부를 찾아요. 근데 이거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지문, 선택지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주는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관점을 잡는 것이 수능이에요. 제한된 범위니까. 그래서 관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얘들아, 보기 활용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보기에서 관점을 잡아라. 오케이? 보기에서 관점을 잡아라.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작품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현대소설이다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전 산문은 뻔한 내용인데 얘는 좀 내용이 포괄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좀 낯설어 또는 어려워 이러면 보기를 보고 그 보기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도 돼요. 왜냐면 일단은 평가원이 이거를 보기로 제시했으면 이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유형에서 써먹어도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답이 되면 나한테 말하세요. 알겠죠? 내가 평가원한테 기를 쓰고 따져줄게요.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소설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그 작품에서 일어나는 이슈라고 해서 사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비록 조금 했긴 했지만 사건 중요합니다. 사건. 그래서 사건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문제의 유형을 눈으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문제의 유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세 문제, 그냥 작품이 단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복합적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보기가 있어서 이걸 써먹으면 되겠구나. 또는 서술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다음 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1인칭의 주인공의 그러니까 작품 밖의 서술자가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물어보면 서술상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알면 돼요.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것들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로 따지면 정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의 유형을 눈으로 파악하는 건 알겠는데 인물 간의 관계 또는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인물 간의 갈등 4단계에서 찾으면 돼요. 앞에서 지문을 읽지 말라고. 벌써 갈등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제목에서 의미 찾고요. 세 번째, 제시된 지문만 정확하게 독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과의 갈등에도 유의해라.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시점, 구성, 특징.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거. 시점, 그리고 구성, 액자식 구성, 카레스크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이런 거 구성. 문제 선지가 된다니까. 그리고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작품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으면. 왜냐? 이것들이 다 선지가 되니까. 이게 다 선지가 될 예정이거든. 알았지? 이거를 유의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풀이법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특급비책. 알다시피 특급비책이 중요하잖아요. 6개 정리해줄게요. 자, 첫 번째. 제시된 보기를 먼저 읽어라. 이게 진짜 문제풀이 순서죠. 제시된 보기를 먼저 읽어서 그 보기를 지문 독해 시에도 적용하고 보기 문제 풀 때도 적용하고 보기 문제 외의 문제들을 풀 때도 적용해야 됩니다. 알겠냐? 오케이. 두 번째, 제목은 아까 말했듯이 중심 소재이자 주제입니다. 최소한 그 제목은요. 핵심 사건 또는 갈등의 원인 또는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라. 제목과 보기 주목해라. 알겠죠? 오케이. 세 번째, 인물을 파악해라. 소설은 중요하다. 인물이. 그리고 인물을 파악할 때는 그 인물과 주동인물, 반동인물 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라. 이거고요. 네 번째, 감정의 단어는 닥치고 밑줄 그어라. Why? 문학 작품이니까 감정의 단어, 굉장히 이모셔널한 단어들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지 그 작품의 분위기 내지는 그 분위기에서 비롯된 감정, 그러니까 느낌 이런 것들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밑줄 그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인물 제시 방법, 보여주기, 말하기 이런 것들. 이런 방법을 파악하세요. Why? 선지가 될 예정이에요. 선지가 될 예정.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시점, 구성, 특징을 찾아라. 둘 다 선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제목, 인물, 갈등, 감정, 선지 이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또 넘어버렸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치겠네. 시간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왜 항상 1시간이 넘을까? 오늘 수업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시간에 짧겠죠. Why?
극수필 복합문학.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수필 복합문학 보니까 미리 한마디만 해주면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아직 찍진 않았지만 PPT는 완성했어요. 내용 정리도 했고. 딱 6개 슬라이드예요. 극 2페이지, 수필 2페이지, 복합문학 2페이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에 훨씬 3분의 1 수준 이하로 짧겠죠. 좋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텐션 끌어올려서 다음 문제, 다음 인강 들을 수 있으면 듣고 텐션 끌어올려서 다른 수업 듣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얘들아, 안녕!